지금부터 살아있는 경제학에 대해 강의해 주실 예, 안녕하세요. 아침에 저는 밥 못 먹고 왔습니다. 그 관악고등학교 나와서 제 친구들이 여기 살고요. 대학교 때 이 근처에서 술 마시고 맨날 그러고 놀았어요. 그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청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최근 청년들 이슈로 이어지는 직장주주 얘기랑 두 개 이렇게 엮어서 할 거고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 2016년에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청년 얘기를 한 번 더 썼거든요. 근데 제가 저 티는 안 냈는데 저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는 청년 얘기들을 다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리한 게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게 공약이 됐던 건데 그리고 나서 집권하고 나서는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애 보느라고 이제 손 떼었는데 책은 더럽게 안 팔렸어요. 그리고 저거를 제가 끌어온 거는 흐네파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레코노믹 엘러 비벙이라는 책이 79년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살아있는 것이라는 그건데 저 양반의 제자한테 제가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걸 한번 꼭 쓰고 싶었다는 지금 뭐 80이 넘었는데 최근에도 책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혹시 지금도 공무원 시험 볼 때 경제학 원론 보나요? 그 저희 때는 재경지기에서는 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물리학이에요. 그것도 고전 물리학이랑 연력학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1890년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경제학의 메카는 경제학학이 아니라 경제생물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알프레드 마샬은 저걸로 유명해요. 왜 경제학자는 뭐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그 얘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말만 저렇게 하고 그 뒤에 마샬이 했던 게 사실은 물리학적인 경제학의 원형을 또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영국에서 저렇게 하고 있을 때 1898년에 톨스타인 베블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저 사람 되게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유한계급론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한 사람이고 과시적 소비라는 걸 만든 경제학에서 유명한 거는 자기네 대학교 동료 부인들하고 바람을 여러 번 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딱 80 그 영국에서 경제학과 생물학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경제학은 진화과학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생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19세기까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20세기에는 거의 이제 완전 물리학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케네스 볼딩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거로는 스페이스쉽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60년대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를 같이 정복하고 먹고 뭐 이렇게 말뚝 꽂으면 되는 카우보이 이코노미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경제는 지구 안에서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물질 관계로 생각해야 된다는 스페이스쉽 이코노미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생태계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저때 한 거고요. 제임스 러브록이라고 하는 나사 직원이었어요. 영국의 과학자인데 가이아 이론이라는 걸 하면서 지구 전체가 이제 하나의 생태계 같은 것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고요. 80년대 넬슨과 윈터라는 하버드 쪽에서 저 두 사람한테 돈을 준 거예요. 10년 동안 너네 그 연구할 돈을 다 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경제학과 생물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에 관한 책을 한 권 내라고 해서 나온 게 진화경제학이라는 그런 걸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무슨 혁신, 창조 그런 게 다 저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세기에도 생물학으로 보려는 시도가 조금은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 눈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게 노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명체가 변화한다는 건 지금은 대부분 이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진화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행인 거고 여기서 조금 나가면 코이볼루션이라고 하는 공진화라는 개념을 쓰죠. 아유 경제 공진화 거기가 지금 문제된 그 김경수 그 공진화가 저 공진화예요.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개체가 같이 진화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가 이제 지금 주로 보는 건데 제가 이제 한국을 보면서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거는 개별 종에 관한 건데
숲의 변화 같은 거로 보면 어떨 거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숲은 숲에 뭐 되게 많죠. 뭐 여러 식물들이 있고 뭐 목초도 있고 관목도 있고 양지식물, 음지식물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불 났을 때 이럴 때 고성이라든 산불 나면은 아무것도 없다가 거기에 맨 처음에 풀 같은 게 자라죠. 이제 씨앗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 안에 불을 피한 게 있다 관목이 됐다가 양지식물이 됐다가 맨 끝에는 키 큰 음지식물들이 쫙 해요. 그럼 그 앞에 이제 다른 것들이 죽고 클라이맥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극상이라고 아마 생물학 하시는 분들 배웠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극상에 간 다음에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변화는 특히 사람이든 모든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기승전결해서 클라이맥스에 가면 거기서 끝이 나요.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클라이맥스가 지나면은 노화해서 끝나는데 숲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숲은 기본적으로 클라이맥스에 가서 극상에 가면 그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죠. 근데 과연 그러냐라고 해보면은 1898년에 김우중 죽었죠. 마침 그 1989년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김우중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경제는 저 시절에 되게 젊은 경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너네 왜 여기서 싸우냐? 외국도 가고 뭐 국내에서 뭘 하면 뭐든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런 얘기 하면은 인터넷에 난리 나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 중동도 가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세상 너 할 일이 많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했더니 그냥 아주 난리가 나죠.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외국 가면은 기회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이제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은 넓어요. 지금도 넓고 할 일은 많은데 89년대 저 얘기를 하면은 딱 먹혔는데 지금 저 얘기를 하면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바뀐 거죠. 이게 숲에 관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린 숲은 매년 호흡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엽록소리 해서 새롭게 바이오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물량이 많아요. 그런데 오래된 숲은 그런 호흡량 자체는 많지 않고 이제 축적되어 있는 양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숲의 특징인데 한국은 보면은 젊은 숲이라기보다는 좀 나이 많은 숲에 이제 가까워요. 새롭게 생겨나는 건 별로 없고 그렇지만 뿌리나 이런데 누적되어 있는 탄소량은 많은 이런데 불 나면 큰일 나죠 이제. 이제 숲의 클라이맥스에 관한 거에서 이게 이 천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요 이게 생태 용어로 하늘이 닫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위에 키 큰 이제 음지식물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는 해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를 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애들은 그 숲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숲에 교란을 만들거든요. 그 교란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산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착해가지고서 저기 이럴 때 TV나 이런데 동해안에 산불이 났다고 생각하면요. 여기서 손 들어볼까요? 그 기분이 막 좋으신 분, 아니면 막 가슴이 막 아프시고 그런 분. 그냥 가슴이 아프신 분이요 착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났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조림을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몇 개 단일 수목으로 조림을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숲들은 딱 산불 나기 딱 좋은 상태예요. 그 미국이 1920년대 10년부터 시에라 클럽 등 미국은 이제 환경 운동을 보수들이 끌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에코레인저라고 하는 보안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막 환경 운동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했는데 1910년 20년부터 열심히 그 숲을 보호했더니 50년 60년 되니까 불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미티 같은 데 보면은 불을 질러요. 그 이제 프리스크라이브드 버닝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헬기가 가면서 불을 던져요. 그래서 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불을 내서 하면은 그게 계속 가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그 숲만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형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미국 불을 내거든요. 근데 우리도 불을 내야 되는 상태가 온 건데 산림청 공무원들이 좀
산에다 불내자고 그러면 사실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유학 갔다 오고 연구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 사람들인데 말을 못 하니까 간벌이라는 걸 해요. 간벌하면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산불이랑 비슷한 효과가 돼요. 그래서 간벌을 하는데 간벌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경제값을 낮추고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복원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불 지르는 게 제일 좋은데 불을 못 지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공무원이 그 산에 불 지르자고 하면 그 정말 잘릴 거예요. 그래서 간벌을 하는데 이 간벌은 문제 뭐냐면요. 한국에서는 예산을 또 다 안 줘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베서 그걸 갖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그냥 거기다 둬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유류들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지나가는 길을 그걸 막으니까 그래서 포유류들이 다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근데 실제로는 자연계에 있는 많은 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 산불이 날 때가 되면은 이제 기름이 많아져 이파리에 기름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 씨앗들도 1200도 정도 버틸 수 있게 이렇게 두껍게 막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유칼립투스 코갈라가 먹는 나무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불을 질러서 호주 전체 호주의 중요한 데들이 유칼립투스만 있거든요. 그럼 얘는 주기적으로 불을 내버려요.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을 죽이고 지가 우점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이 나고 나서 2차 천연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너무 가슴 아픈 건데 자연계 입장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생태계가 자기들이 이 불을 내서 자기가 우점종이 되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젊어지고 가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불을 못 내죠. 근데 경제가 늘는다는 거를 저런 숲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오래된 경제가 늙은 거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스웨덴이나 18세기, 19세기 형성된 경제들이 다 늙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fin란드에서 30대 총리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가 69세거든요. 뭐 2배 이상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오래된 대륙들이 지금 30대 장관을 많이 뽑다 보니까 한국계도 뽑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늙은 거예요. 근데 경제 구성원이 나이를 먹으면 늙은 거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기대 수명 높은 스웨덴이 근데 훨씬 늙은 거거든요. 그리고 산업이 늙은 거냐? 늙은 산업이라는 건 없어요. 포기한 산업만 있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이제 경제 성장률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 왜 한국은행에 있는 거 그대로 긁어온 거예요. 6, 70년부터 지금까지 성장률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이징 곡선 그대로 보여지는 거고 종합지가 지수로 보면은 이게 약간 옛날 자료인데요. DJ 때 376에서 627까지 2배 올라갔거든요. 노무현 때는 627에서 1897이니까 3배 올랐어요. 그 5년간. 저 때는 주식할 만했는데 MB 때 1897에서 최근까지 그냥 2천 안팎이거든요. 주식으로만 보면은 10년 넘게 지금 시장이 평가한 한국 경제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GDP만 지금 높아지는 거고 1인당 명목소득은 DJ 때 6.8%에서 계속 늘어서 3.3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계속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소득은 인플레이션 감안하지 않은 통장에 찍힌 돈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약간 옛날 통계인데 그 2007년도에 665조였는데 지금은 1,500조 넘어가 있고 거기다가 전세까지 치면은 거의 2,000조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임금은 안 늘고 부채는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는 경제는 늙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촌 고령화 추세로 보면은 아마 이쪽 60대 이상이고 밑에가 아마 70대 이상 가구로 해서 쭉 2035년까지 보면요 다시 시꺼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인근과 경기도 인근 혹은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평균적으로도 늙어가지만 지역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남아 있을 때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전망해 보면은. 그럼 이거 왜 이러는 거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본도 똑같은 문제 갖고 있는데요. 아베 욕을 하는데 그냥 한 가지는 볼만한 건 1억 총활약 사회라고 하는 전국 부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장관 이름이 1억 총활약 사회상이라는 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인구 목표 인구가 1억 명이에요. 지금 일본 인구 1억 2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2천인데 1억으로 인구가 주는 그러니까 2천만이 줄죠. 그거를 감내하겠다는 판단을 아베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인구는 줄고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육아 지원하고 함께 그 최저임금을 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활약이라는 거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인구가 줄어도 저에게 뭐냐면 일본의 보수들은 이민을 대체로 받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도 보통은 이제 이민 받는데 안 받고 버티겠다라는 걸 하고 그 뒤에 최저임금까지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우리도 청년 완전 고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보면 할 수는 있어요. 그 계산을 해보면 괜찮은데 2015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우 이게 진짜로 이게 딜레마예요. 이렇게 질문을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 청년들의 이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83%가 찬성이 나와요. 그리고 저거는 포항이나 이런 보수 지역 많은 데서 되게 높거든요. 거긴다 국가주의 강하니까. 그래서 60대도 89.7%가 찬성해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이 청년 실업 해소를 하는 것. 근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는요. 공무원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80%가 반대해요. 아니 이게 똑같은 질문이죠 사실. 그 어차피 늘리면 젊은 사람이 느는데 그 공무원 저건 또 비슷해요. 국회의원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가 80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공 부분이 되게 싫어하는 거죠. OECD 평균으로 보면 공공 부분 21.3%거든요. 일본도 공무원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7.6이고 일본이 8.3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요. 이건 뭐냐면 공공 부분에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거는 가슴 아픈 얘기기도 한데 지금 여기 혹시 20대 있으신가요? 그 20대하고 50대 사이에 감성이 부딪히는 거를 볼 때요. 이게 다른 거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거를 매년 갤럽에서 이제 사회 여론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매년 하는데 거기에 노래가 제일 극적으로 드러나요. 이게 약간 된 통계 2015년에 50대 1위가 내 나이가 어때서였어요. 4위가 안동역에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가 보니까 안동역에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그 50대가 지금 몇 년째 제일 사랑하는 노래는 안동역에서예요. 근데 20대를 보면은 뭐 뱅뱅뱅, 아이유 딱 돼 있거든요. 30대가 약간 20대랑 비슷한데 30대 중에 4위가 양화대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저런 이를테면 인디에 가까운 노래를 들어주는 거는 지금 30대밖에 없어요. 그 10대 20, 그러니까 10대 20대하고 50대하고 노래는 전혀 안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은 음악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이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축제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50대 노래를 틀어야 몇 명이라도 오니까 저걸 트는데 저걸 트는 순간 20, 30대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마포구에서 하는 새우젓 축제 애들 데리고 저 부인이랑 갔었어요. 왜냐면 제가 마포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그래서 갔는데 딱 트는 순간 굉장히 시끄럽게 저게 내 나이가 어때서 틀고 있더라고요. 그 부인이랑 저랑 잘못 왔다. 그 바로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딜레마 뭐냐면은 20대랑 50대랑 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애국가 말고는 없어요. 선거할 때 여러분 여기 지나가시면 구청장 선거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각 후보가 트는 노래를 들으면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젊은 사람 노래를 개사해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 있는 거예요. 50대 60대는 자기가 먹었으니까 20, 30대 표를 더 얻으면 확실히 이긴다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 노래 트는 거거든요. 뭐 G.O.D 노래 틀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안동역에서 같은 거 막 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신규 진입했으니까 다른 표는 없고 고정표라도 더 얻기 위해 가지고서 그쪽 할아버지들 노래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권부터 저 모든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20대랑 50대랑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음악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서 딱 못 트는 순간에 오고 싶은 사람과 근데 이 딜레마죠. 지역에 축제하는데 그러면은 뭐 진짜 BTS 틀어놓으면 할아버지도 안 오거든요.
그럼 진짜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갔다가 바뀌었어요. 그 위일미디어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회사 물어봤어요. 과장 이상 직원한테 당신들이 원하는 회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족 같은 회사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카톡도 하고 뭐 주말에도 보고 뭐 이런 걸 원했는데 아니 가족은 주말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대리이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사생활 보호라고 대부분이 답을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너 보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이 두 집단은 조직 내에서 한 조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명은 너랑 같이 계속 있고 싶다 그러고 한 명은 너만 없으면 좋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 모든 조직이 지금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등산 가시나요? 등산 가는 조직이 직장 민주주의나 이런 걸 보면 가장 올드한 조직 등산을 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등산 요즘 안 가는 데도 생겼고요. 가장 터프한 데는 산마다 장군봉이 있더라고요. 청계산에도 보면 장군봉 있거든요. 제일 높은 데인 장군봉에서 모이는 데들은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거기서 모여요. 우리한테 등산을 가르쳐준 데가 일본이 가르쳐준 거거든요. 일본에 알아보니까 일본의 제조업의 몇 군데가 지금도 후지산을 가는 데가 있대요. 그걸 우리가 배워서 등산을 가는 건데 회사에서. 근데 그 나이 많은 직원들이 노스탈지아 때문에 가는 건데 젊은 직원이 따라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직원이 나이 많은 사람이 가는 등산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좀 골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그 여의도에 있는 젊은 여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회식 같은 거가 요즘 어떤 게 유행이냐 그랬더니요. 회식 안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연구도 해야 되고 나도 좀 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요. 카드만 주고 가면 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삼성 간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알아보니까 젊은 사람 다 회식을 싫어하더라. 근데 너는 알고 있냐 그랬더니 제가 선배한테 물어보니까요. 자기들은 알았다는 거 진작에. 그래서 이 회식을 줄이고 없애고 뮤지컬을 보고 나서 꼭 필요하면은 이제 와인바 같은 데 간다고 다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양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뮤지컬이고 나발이고 싫다는데 자꾸 오라고 그러는. 아니 그냥 그게 주종이 싫거나 이게 제가 쭉 물어보니까 이 회사에서 어디 가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딱 유일한 데는 프로야구 표를 구해오면은 그거는 주말이라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그 외 모든 거는 다 그냥 싫은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일보부터 중앙일보, 조선일보랑 한겨레, 경향이랑 이런 데 데스크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부터 보수까지 전부 똑같은 문제 겪고 있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기자들이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쟤네들 어떻게 해서든 술을 먹게 하자는 사람들과 근데 이거는 정치 성향은 상관없어요. 그냥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적응해야 된다는 그 두 파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74년도에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때 한국이 최빈국이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때 북한도 우리보다 잘 살았고요.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 제가 신문에서 봤던 게 필리핀이었거든요. 필리핀은 무슨 이멜대여서가 엄청 비싼 뭐 옷과 구두. 그럼 제 생각엔 그 잘 사는 나라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도 기억해요. 세네갈의 생고르 대통령이 왔다고 공항에 깃발 흔들러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필리핀에 누가 와도 안 가고 아프리카 누가 왔다고 깃발 흔들러 안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중요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20대 30대 보낼 때가 국민소득 $10,000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딱 중진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다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의 정서가 딱 개도국 정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누가 저한테 밥 사준다 그러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술 사줄게 그러면 막 먹지도 못하는데도 그냥 뭐 너무 마음이 고맙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20대에 밥 사준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싼 거나 내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얼굴이 어두워져요. 근데 공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이어트가 유행이잖아요. 그 억지로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 밥을 사준다 그러니까 그 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고마운 생각 들면은 개도국정 선거고 밥 안 사준다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선진국인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99년도에 독일 본에 갔었는데
독일 보내 그때 수도 베를린 옮기고 나서 딱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교통국 두 개가 부가 본에 남았거든요. 그때 그 저스티스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뭘 먹으려고 카페테리아 갔더니 카페테리아가 없어요. 1층에 되게 조그만 것밖에 없어서. 왜냐면 프랑스 같으면 그런 건물에 되게 많거든요, 카페가. 근데 이거 왜 없냐 그랬더니 밥을 먹는 공무원이 없다니까. 그 법무부인데 그 되게 샌드위치 정도 사갖고 오고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일찍 퇴근한다고.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 되면 공무원들 세계다 보니까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 프랑스는 겁나게 많이 먹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독일이 선진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시기는 점심을 아예 그냥 조그맣게 먹고 빨리 늦게 와서 일찍 가고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정서가 개독 정서예요. 제가 오성과 하는 얘기를 꺼낸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저걸 되게 많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저 큰애가 8살이 되니까 저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지금도 오성과 한음을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걸 근데 우리 역사에 보니까 한국 사회에 이렇게 우정으로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유명하겠어요, 우리 역사에. 그러니까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친하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약간 다크하잖아요. 친구라기보다는 뭐 권력에 의한 결탁 관계가 막 그런 것처럼 보이고, 성삼은 박평년이 좀 친하긴 했는데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거 하다가. 아까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사실 부모 마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백범일지 보면서 쭉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백범처럼 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막 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도 했는데 사실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기 자식한테 백범처럼 살려고 그러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정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요, 역사에는 아마 전두환과 노태우로 남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냥 대학교도 같이 나온 거잖아요. 같이 나오고 파병도 같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기다렸다가 같이 대통령도 한 번씩 하고 뭐 아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우정 어린 그런 사람들 없다, 역사에. 근데 그렇다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두환과 태우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지금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성과 한음 나이 차가 5살이에요. 오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무슨 학교 동기고 기수가 같고 아니고 5살 차이 오성이 많거든요. 원래 한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5살 정도는 그냥 다 친구로 지냈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친구들끼리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말을 하지 않고 하계체 하오체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이리 하게 저리 하오 그러는 게 친구들끼리 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친구로 지내니까 조금씩 이제 이렇게 막 말하지 않고 하대하지 않고 그런 거죠. 공채제도는 일본에서 들어왔고요. 선후배 제도도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는 같은 회사에서 자기 팀장이 학교 선배잖아요. 그런 사람이 축하했어요. 너 잘해주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팀장이 같은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먼저 들어왔을 거고 회사에서도 기수 선배일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대학까지 선배고 그러면은 그만둘 준비를 해요. 왜냐면 제가 괴롭힐 거니까. 아니 지금 신입 직원들의 4명 중에 1명이 그만둬요. 근데 엄청나게 들어가기 힘들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직률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 안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5살 어린 사람이 너한테 친구하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와, 젊은 직원들 표정이 막 불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더 바뀌어가지고서 예전에는 그래도 나이만 봤는데 지금은 이게 민증 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90도 빠른 90, 늦은 90 그렇게 해서 같은 나이 내에서도 이렇게 막 계절을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기에 끝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영원히 갈 줄 알았더니 지금 대학교 1, 2학년들은 선배라는 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같이 수업하면서 팀 스타디를 하는데 점수 같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괜히 엉겨 붙으니까 C라고 하는 걸로 하면서 조금 지나면 이제 선배라고 안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것도 부자연스러운 건데 바뀌더라고요. 제가 오늘 20대랑 50대가 충돌하는 데에서 그냥 한 가지만 요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많은 인터뷰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는 참 가슴 아프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팀장이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때 제일 힘든 때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라고 그럴 때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 괜찮은데 외부 사람들하고 회의할 때 우리 애들이라고 할 때 진짜 패 죽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저는 그 말을 잘 안 써서 그런데 제 친구들도 만나면 지금 좀 빠른 친구들이 상문에 전무하고 그런 애들이 친구들이거든요. 걔네도 회사 얘기하면은 다 우리 애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화적인 충돌 같은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20대들이 자기 부모한테도 잘 안 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싫어하는데 지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우리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생각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50대들은 우리 애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친근한 표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위계가 20대들은 다 싫은데 50대들은 그리고 나이 많아서 다 싫은데 우리 애들이라고 그럴 때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보니까 사실은 조직 내에서 팀장급에 대해서 우리가 팀장 관리에 대한 교육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무에 관해서는 하는데 저희 중간 간부잖아요. 간부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안 해서 저런 것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빨리 한 게요. 그래도 좋은 사례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고 직장 민주율이 제일 좋은 데를 행정학 하는 사람들 꼽아봐 달라고 하니까 대부분 서울의를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행정학 박사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정학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서울에 갔었어야 되는데 저길 안 가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학부 때 가르친 사람 교수들이 뭘 몰라가지고서 서울을 얘기 안 해서 자기가 안 갔는데 저기 갔으면은 인생이 딱 끝났는데 거기서 서울을 모르고 대학원을 갔다가 박사를 하라서 박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또 행정연구원 같은 연구원도 갔는데 거기는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는데 서울은 자기보다 연봉도 많이 받는데 서울에 계속 있잖아요. 그 서울은 그냥 1937년도에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농협보다는 조금 덜 받는데 공무원들보다는 연봉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꾸민 이유는 꼭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 저기는 협동조합이라서 정리해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만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주 52시간이 일반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이순신 퇴근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팀장이 애가 4명이었거든. 남자인데 저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남자 중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애 내짖는 남자들 처음 봤어요. 저도 둘 키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 키우는 남자들은 가끔 방송을 해서 봤는데 4명 키워요. 이순신 퇴근 안 들어보셨어요? 그거 있잖아요. 왜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근데 그 정도 해야 4명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왜 가능하냐면은 저기는 오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은 그러니까 농장 주인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공기업도 사실 오너가 다 있죠. 그럼 청와대가 오너고 기재부 시켜가지고서 잘하는 일 못하는 데 엄청 그 시어머니 노릇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해서 안 되면 기관장 연봉 줄이고 인센티브 줄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팀 내에서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하기로 자기들 결정한 게 있으면 그게 돌아가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늦게 나가고 조금 일찍 나가고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근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가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매일우유도 경쟁 관계인데 매일우유는 젠더 쪽에서는 저기도 나요. 그러니까 저기서 연봉도 조금 더 많이 줘요. 안 그러면 서울로 다 옮겨버리니까 지금 그래 매일우유 사장님이 여성분이시죠. 그 두 군데 워낙 잘하니까 딴 데가 못 쫓아오긴 해요. 또 하나 서울한테 중요한 게 저기는 직원 뽑을 때 컨설팅 회사에 맡기더라고요. 저기도 한 100대 1 넘거든요. 저기 들어가면 인생 끝이에요. 그냥 저기서 살면 돼요. 공무원보다 나아요. 연봉도 낮고. 근데 부패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해서 여기 뭐 엄청난 기술 있는 사람 필요한 거 아니라 자기들이 그 판단을 해서 뽑은 대로 그렇게 해서 해요. 그 컨설팅 회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자기들이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를 제가 꼽았는데 잘못했어요. 저거 할 때는
평가를 해보면 카카오 제일 나서 한 건데 책 나오고 나서 카카오 택시 한다고 아주 욕을 뒤지게 먹어가지고서. 근데 IT 업종이 그렇더라고요. IT 업종이 그 극단적으로 기업 복지나 회사 복지가 잘 돼 있는 데랑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설비 회사에 비하면은 그게 안 되는 데는 막 때리고 막 너무 이상한 데가 IT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착취하거나 너무 잘해주는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보다 괜찮은데 카카오가 특징적인 거는 정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도 임시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일 직급인 상태에서 팀장도 그 일을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한 사람이 팀장을 임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동일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 이름 부르는 데나 뭐 이런 데 많은데 정말로 직급을 이게 단일로 하는 데는 여기가 좀 그렇고요. 물어보니까 20, 30대는 저게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50대 이상 직원들은 조금씩 불편한데 방법이 없어서 그냥 적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제일 그랬던 거는 여기 법인카드를 공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크림카드 있고 그래서 뭐 법인카드 더 찍는다고 은행 돈 달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그러니까 무슨 뭐 한다 그러면 미리 얘기해서 법인카드 갖고 와서 쓰고 자기들끼리 쓰는 인트라넷에 올린대요. 그래서 저기 하는 거 보니까 무슨 팀장이나 무슨 뭐라고 법인카드 들고서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누구나 카드 주고선 왜냐면 지금 다 전자로 다 관리가 되니까 문제가 없이만 돌아가면 되는 거고 부작용은 회식할 때 약간 유행이 생기는 경향이 있대요. 뭐 어서 쟁반찌개 먹었다고 다 나오니까 우리도 저거 먹자 그래서 막 조금씩 유행과 함께 회식비 약간씩 높아진대요. 근데 뭐 전체 돈에 비하면 뭐 큰 건 아니니까 사실 이거 보니까 법인카드 들고 몇 놈이 들고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여행 박사인데 뭐 다들 동의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아까 뭐 우리나라 지금 저 사진은 연말에 이제 그 직원들 부모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뭐 행사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뭐 애 나면 얼마 주고 뭐 나면 얼마 주고 뭐 금연하면 얼마 주고 뭐 주는 건 다 줘요. 상상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여기를 제가 꼽은 이유는 여기는 팀장이 되려면은 50%의 투표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팀장 중에서 그냥 정치만 해서 올라간 사람들 있고 가르쳐서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투표를 하면은 50% 정도 지지를 받은 건 열심히 한 사람만 그거 받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제가 뽑은 제일 큰 이유는 몰라요. 여기 창업주도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창업자가 자기가 사장인 이유는 투표에서 이겼으니까라고. 근데 어느 해 이 투표에서 져요. 한 표인가 두 표인가 하면 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고민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물려주고 갈지 고민을 전혀 안 했는데 자기가 그만두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 내년에 잘할게 그냥 하자라고 할지 막 고민하다가 이 아저씨가 사장님이 그냥 중국 유학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팀장급끼리 선거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사장이 됐고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서 또 그렇게 또 뽑아서 또 했는데 또 잘 돌아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스의 카리스마로 이런 걸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CEO인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는 사실은 21세기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괜찮은 데를 골라봐달라고 하니까 플랜 에너렉이라고 하는 덴마크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데를 사람을 골라줬거든요. 저기는 전 직원 연봉이 같아요. 아주 큰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그 외국에 브랜치도 있는 그런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소위 창업주에 해당하는 몇 사람들이 한 뭐 2, 30억 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 연봉을 좀 양보를 하고 그 대신에 뭐 70, 80 돼도 자기가 나오는 걸로 해서 한 1억 조금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런 회사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덴마크라도 20대 때 1억 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 회사가 망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한국의 취임 직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게 좀 약간 무섭고 슬픈 얘기인데요.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면 자기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자기 회사를 그만두면은 그만뒀다는 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은 자연스럽게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다르죠. 그 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살짝 물어보면은 정말 원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안 망하면은 그러면 팀장이라도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건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그만두고 많은 거죠. 근데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좀 죽으면은 그 나라도 좀 편할 텐데 지금 우리가 만든 20대한테 보이는 회사 조직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저기 이런 덴마크 회사들처럼 이 회사가 망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조직하고 우리 회사가 망하거나 그게 안 되면 우리 팀장에서 죽으면 좋겠다라는 두 집단이 부딪히면은 당연히 저쪽 회사가 이기겠죠. 그게 21세기 한국 회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르딕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뭐 스웨덴, 뭐 벨기에, 핀란드 넣기도 하고 스위스는 좀 먼데 어쨌든 스위스까지 집어넣어서 저런 걸 이제 북구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한국이 갈 모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가복지만 얘기를 해요. 사실 저런 데 국가복지 강한데 저런 데 공통적으로 직장 민주주의도 강해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강한데 사실 뭐 뒤에 거는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저런 데서 요구를 하는 게 20대나 젊은 직원들한테 뮤턴트가 되길 요구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도 갖고 와봐라.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거 갖고 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제가 이케아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뭐 이케아 그렇게 저도 좋아하는 회사는 아닌데 절대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케아랑 싸워서 이긴 회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케아가 들어가면은 그 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요. 그럼 프랑스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다 그렇거든요. 한국도 들어왔더니 한샘 같은 데는 좀 버텼는데 오피스 가구 회사 일부가 버티는데 뭐 이게 지역별로 있는 무슨 가구 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지금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럼 못 버텨요. 근데 그 이케아가 그러면 엄청난 외부의 전문적이고 유명한 디자이너들하고 콜라보만 하느냐라면 그렇지 않고 이케아라는 회사 기본적으로 고졸들의 회사거든요. 고졸들이 그 안에서 디자이너로 성장해서 뭔가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회사는 대부분 대졸과 대학원 석사들의 회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는 거의 다 대부분 대학원이고 기분 좋으면 막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가 1인당 공수 3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저런 데가 8만에서 지금 9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대졸들이 유럽의 고졸들하고 붙어서 4분의 1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시스템이 지금 충분히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21세기 경제가 창조창이라고 할 때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충분히 끄집어내서 가자라는 그런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늙은 시스템이에요. 제가 50대 에세이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개인이 자기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시기가 저도 다 물어보면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 노화라는 게 키가 크다가 멈추면 그때부터 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키가 다 크고 좀 이렇게 있다 노화가 되는 게 아니고 성장이 끝나면 바로 저는 30살 초반까지도 키가 컸어요. 근데 제가 아는 공무원 친구는 30살 중반까지 큰 애가 있어요. 그래서 30살 초반에 만났는데 그때는 나보다 좀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커요. 그런 건 근데 걔는 머리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20대 때 노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다가 30대 때 노화가 그래도 좀 진행되지 않고 그런 유일한 게 뇌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뇌는 30대 때도 뇌세포가 늘 수가 있대요. 근데 저처럼 20대 때 뭐 술 처먹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망한 거고요 이미. 그래서 20대 때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고 30대는 머리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인간의 살 때. 40대가 되면 이제 망한 거죠. 다 나빠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40대 특징을 밸런스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빠졌지만 아직도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어셋이라고 자산이 있으니까 좀 버티는 거예요. 50대가 되면은 이제는 뭐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좋아질 일이 없고 그때부터 다 나빠질 거거든요.
뭐 머리든 뭐 다 그렇잖아요.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은 50대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50대 때 머리 좋아졌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봤어요. 경험이 늘어가지고서 자기가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컴퓨터 생각해 보시면은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하드웨어에 관한 기본 용량에 관한 문제지 안에 들어간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데이터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50대가 되면은. 근데 속도는 뚝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50대가 머리가 좋아졌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아진 지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가 좋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50대 되면 다 이제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 머리도 나빠져 다 그래.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하고 그러면은 21세기 지금 전 세계 특징은 뭐냐면 20대 30대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안서를 내고 니들이 하고 50대는 뭘 하냐면은 쉘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사는 거로 갑옷 같은 걸 하고 돈을 마련하거나 공격 때 막아주고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한국 조직을 보니까 한국 20대는 이럴지 모른다 생각되는 게요. 판단을 50대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50대가 하고 20대를 몸으로 쓰려고 해요. 뭐 복사해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뭐 그런 시키잖아요.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복사해오는 직원이 있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패션 브랜드에서도 그렇더라고요. 패션 산업 몇 개 보니까 어느 해 색깔을 너무 이상한 거를 쓴 거예요. 막 검은색을 쓰는데 이게 뭐 샤넬 블랙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런 걸 쓰냐 그랬더니 사장이 민다는 거예요. 망했죠. 그 브랜드 철수했죠 결국은. 근데 이게 많은 게 50대가 이미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판단은 밑에서 하고 머리를 쓰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됐어. 그 권한이 50대 60대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도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젊어 보인 조직하고 우리는 사실은 더 젊게 움직일 수 있는데 늙은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대들이 지금 회사 갔다 그만둔다고 하는 게 그 발음이 되는 10대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당연히 주겠죠. 왜냐하면 10대들이 40대 50대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위에 형들 볼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10대가 제가 이렇게 분석을 너무 힘든 시기더라고요. 그 게임 중독이 몇 살에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초등학교는 좀 과하고요. 그 중2 때 시작해요. 그러니까 커피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커피 중독이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되거든요. 그게 이제 6학년 때 학원에 있는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서 100원짜리 뽑아 마시면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런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2 때 게임 중독이 시작되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의 인생이 중2, 중3 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등학교 때 결정되는 그거는 그냥 잘 사는 사람들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평범한 중학교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옆에는 쟤는 특목고 준비해. 그리고 걔네 집 엄마도 해주고 학교도 쟤를 특목 과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나 특목고 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 특목고 갈 사람을 걔를 안 봐. 그러면은 걔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인생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음의 상실감이 오잖아요. 그게 그때 만약에 담배 필 수 있으면 담배 피겠지만 그런 거 못하게 하니까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3 때 남자들이 게임 중독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젠더로 보면은 남성들이 여성 혐오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나이가 중2, 중3 때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아까 국장님 그 얘기 하셨는데 청소년 꿈이요 1등이 교사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는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 보면은 1등이 소방수가 많거든요. 근데 소방수나 교사나 뭐 사실 그 지역 공무원 이거 뭐 비슷비슷한데 2등이 많이 차이 나요. 우리나라 꿈 2등이 건물주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실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이거는 되게 이상한 건데 얼마 전에 저 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네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예요. 고등학교에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자고 그런 애가 있었어. 이렇게 불러서 면담을 했대요. 너는 이제 희망이 뭐니? 그랬더니 건물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가 건물주가 희망이더라도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건물주가 될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대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해서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아버지 주면 주고 말만 많은. 왜냐면 보니까 20대 회사 들어가도 너무 그만두는 것도 많고 사실 돈도 별로 안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노력을 안 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뭐라고 한 적이 없고 그렇지만 마음이 가끔 허하니까 게임을 좀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달라. 아니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실제로 이를테면은 20대에서 충분히 잘 움직이고 거기서 뭔가 보여야 사실은 10대도 저걸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무너진 거거든요. 직장 민주주의가 사실은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20대들한테 분배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창조가 없으니까 사실 경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복지라도 수백억 정도는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거는 복지는 돈이 많이 드는데 직장 민주주의는 돈이 거의 안 들어요. 뭐 인증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런 간단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회사 기준으로 치면은 팀장하고 임원 몇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나머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돈 안 들게 사람들이 금방 기뻐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직장 민주 선언 같은 거 그냥 해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조금 정비가 되면은 인증제 같은 거는 근데 저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지금 저는 중앙정부부터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광주,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조례로 지금 저런 걸 준비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20대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50대나 60대들이 20대한테 돈을 많이 주자고 하면은 나도 힘들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분산되죠.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조직 내에서 이제 직장 민주주의 같은 것들은 사실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팀장 교육 정도 하고선 팀장 교육도 뭐 간단해요. 그냥 뭐 카톡 같은 거 이렇게 주말에 하지 말고 그런 거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고 선언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10대, 20대가 살아야 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서 거기가 잘 사는 게 내 걸 뺏는 것이 아닌 관계인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나 조직이 잘 되면 사실 모두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한을 집중시켜서 만약에 비생산적인 곳이 되고 20대가 자칫 떠나는 곳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젊음을 회복한다라는 게 그냥 돈만 많이 주고 월급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권한과 기능 같은 것들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군대 사회 같은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상명하복에 익숙한 거거든요. 직장 민주주의를 1979년도에 있었던 공식 정의로 치면요, 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수직적 조직이잖아요. 수직적 조직이 조금 덜 수직적이고 수평적 조직으로 바뀌는 것들이 지금 해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